이번 영상은 농산물 중에서 전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을 크게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곡류와 서류는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전분이 80% 이상을 차지해요. 따라서 곡류와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분의 성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당질과 식이섬유로 나뉘죠. 그 중에서 식물 속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전분이에요. 전분은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입니다. 먼저 아밀로스는 그림처럼 당이 알파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당이 직선형으로 이어진 구조예요. 반면 아밀로펙틴은 알파1사 결합에 더해 알파16 결합이 가지를 치는 구조입니다. 이 결합 형태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밀로스는 알파1사 결합, 직선형이고 아밀로펙틴은 알파1사 16 결합, 가지형이에요. 구조가 다르니까 조리 특성도 달라지는데요. 아밀로스는 직선형이라 분자들이 빽빽하게 배열돼 있어서 불투명하고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어요. 반면 아밀로펙틴은 가지형 구조라 틈이 있어서 물과 잘 섞이고 점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열하면 투명하고 끈기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밀로펙틴을 아밀로펙틴이라고 외울 거예요. 펙틴 하면 뭔가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죠? 아밀로펙틴 하면 찰기를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 반응도 중요한데 이건 탄수화물 파트에서도 배웠었어요. 요오드를 떨어뜨렸을 때 아밀로스에는 청색, 아밀로펙틴은 적색, 그리고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에는 갈색을 띄었었죠. 제가 예전에 5초 동안 pes죠, 갈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런 식품 속 전분마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달라요. 보통 쌀이나 옥수수 같은 곡류는 아밀로스가 약 20% 정도, 아밀로펙틴은 약 8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에 찰기가 있는 식품들, 찹쌀이나 찰옥수수처럼 이름에 찰이 들어가는 식품들은 거의 아밀로펙틴이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리했을 때 더 투명하고 쫄깃쫄깃해요. 시험에서는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된 식품은 하면서 잘 나옵니다. 그럴 때는 찹쌀이나 찰옥수수 골라주면 됩니다. 떡집에서 쌀가루랑 찹쌀가루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사장님들은 한눈에 알아보시지만 헷갈릴 때 이렇게 요오드를 떨어뜨려 보면 돼요. 찹쌀가루는 아밀로펙틴이 100%라서 붉은색을 띠고 일반 쌀가루는 아밀로스가 섞여 있어서 붉은색보다는 청색이 섞여 보여요. 그리고 식품 속 전분마다 입자 크기도 다른데요. 보통 쌀이나 옥수수 같은 곡류보다 고구마, 감자 같은 서류가 입자가 더 큽니다. 이 입자의 크기는 바로 뒤에서 배울 전분의 호화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참고하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조리할 때 전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전분은 익기 전과 후의 상태가 달라요. 익지 않은 전분을 베타 전분이라고 하고 여기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전분이 익으면서 구조가 변해 알파 전분으로 바뀝니다. 밥을 지을 때 쌀에 물을 넣고 취사하는 과정을 떠올리면 쉬워요. 쌀이 베타 전분이고 밥이 알파 전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분이 익는 과정을 호화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생전분의 알갱이 속을 들여다보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된 미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상태를 X선으로 촬영하면 규칙적인 배열 때문에 뚜렷한 회절선이 나타나요. 이게 생전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넣으면 전분 입자가 물을 조금 흡수하는 수화가 일어나지만 구조적인 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쌀을 물에만 담가놨다고 해서 밥이 되진 않잖아요. 열이 없기 때문에 미셸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X선 회절선도 여전히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열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약 60도 전후에서 전분 속으로 물이 본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알갱이가 점점 팽현되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미셸 구조는 느슨해지고 X선 회절선도 점점 약해져요. 이때 전분 입자는 물속에서 분산되기 시작하는 상태로 교질 중에서도 졸 상태입니다. 여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 전분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호화가 일어나요. 미셸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선은 아예 사라집니다. 아밀로스는 전분 입자 밖으로 빠져나와 물과 결합하고 아밀로펙틴과 함께 물을 감싸며 점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원래는 전분 입자가 물속에 떠있던 상태였다면 이제는 전분 사슬이 풀려나와서 물을 붙잡는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화된 전분의 상태는 콜로이드 상태라는 점이에요. 시험에서 전분이 호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고 부유 상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보유 상태는 현탄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전분과 물을 섞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호화된 전분은 현탄액이 아니라 콜로이드 상태예요. 콜로이드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겔을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밥이나 죽을 호화를 이용한 음식이라고 떠올리기는 쉬운데 사실 소스나 스프도 전분이 호화작용을 이용해 걸쭉하게 만든 음식이에요. 보통 농도를 잡을 때 밀가루랑 버터를 섞어서 만든 루나 전분이랑 물을 섞어서 만든 전분물을 이용하는데 이때 전분이 호화되면서 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호화를 이용한 음식은 하면 소스 스프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화된 전분이 식기 시작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먼저 호화된 알파 전분에 물과 아밀로스의 양이 충분한 경우에는 겔화가 일어납니다. 겔화는 호화 과정에서 풀려난 전분 사슬들이 냉각되면서 서로 얽혀서 망상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흐르지 않는 겔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전분이 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젤리처럼 굳는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때는 X선으로 보면 규칙성이 사라져서 무질서한 패턴만 남게 돼요. 도토리묵을 쑤어서 식히면 젤리처럼 굳는 현상이 바로 겔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양장피나 당면을 만드는 방식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도토리묵을 쓸 때 가루와 물의 함량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비율은 1대 6이고 확실히 밥보다 많은 물이 들어가죠. 이제 반면에 물의 함량이 적거나 아밀로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호화된 전분이 식으면서 전분 사실들이 다시 일부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노화가 일어나요. 알파 전분이 다시 베타 전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때 완전히 생전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회복되는 겁니다. 밥이나 떡이 식으면 딱딱해지는 현상이 노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제 호화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먼저 호화부터 볼게요. 호화는 물과 열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침 시간이 길수록 전분이 더 충분히 물을 흡수하고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가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전분 입자의 크기도 영향을 주는데 고구마, 감자 같은 전분 입자가 큰 전분일수록 호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입자가 작으면 구조가 더 촘촘해서 물이 내부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반면에 입자가 크면 조직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서 물이 더 잘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칼리성이 강할수록 호화가 빨라져요. 알칼리는 전분 사슬을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물이 더 잘 들어오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산, 설탕, 소금, 유화제는 호화를 억제해요. 특히 설탕이랑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전분이 흡수해야 하는 물을 설탕이랑 소금이 먼저 가져가 버려서 전분 입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산은 전분 사슬을 잘라서 팽윤을 어렵게 만들고 유화제는 자기가 전분이랑 결합하려 해서 물과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이제 반대로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게요. 노화는 수분이 30에서 60% 정도로 애매하게 있을 때 가장 잘 일어나요. 수분이 10% 이하로 너무 적으면 애초에 노화할 겁도 없고 반대로 수분이 60% 이상으로 너무 많으면 노화가 아니라 겔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온도는 냉장고 온도 0에서 4도일 때 가장 잘 일어나고 왜 엄마들이 빵 사와서 냉장고에 많이 넣어 놓는데 냉장 보관은 빵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냉동 보관은 노화를 억제해요. 그래서 사실은 밥이나 빵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해야 합니다. 또 한 번 굳은 음식은 재가열하면 어느 정도 호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분의 입자 크기는 호화에는 영향을 주지만 노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전분이 노화는 식품 속 전분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구조의 함량에 따라서도 영향이 커요. 노화는 호화된 전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원래의 상태 가까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직선 구조라서 쉽게 다시 정렬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많은 구조라서 정렬이 어렵기 때문에 노화가 덜 일어나요. 그래서 아밀로펙틴이 많은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덜 굳습니다. 그리고 산과 소금은 노화를 촉진하고 알칼리, 설탕, 유화제는 노화를 억제합니다. 시험에서 호화, 노화의 설명으로 바른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잘 나오니까 두 표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조리 과정에 대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전분이 분해 과정을 살짝 복습해 볼게요. 탄수화물은 분해될 때 보통 다당류,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순서로 쪼개지죠. 전분은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단위의 다당류인 고분자 다당류에 해당해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엄청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분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저분자 다당류인 덱스트린으로 잘려요. 그래서 덱스트린은 전분이 짧아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덱스트린이 다시 더 잘게 쪼개지면서 올리고당으로 분해가 되고 이당류, 단당류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전분의 호정화를 살펴볼게요. 전분의 호정화란 생전분인 베타 전분에 160도의 높은 열을 건열 상태로 가하면 전분이 덱스트린으로 분해가 돼요. 포인트는 호화와 다르게 물은 첨가되지 않고 높은 열이라는 거예요. 전분이 덱스트린으로 분해된다 해서 덱스트린화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미숫가루, 뻥튀기, 누룽지, 토스트, 팝콘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전분이 호정화 식품인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을 당하는 베타 전분이 효소나 산에 의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들로 분해되면서 단맛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식품은 식혜, 조청, 물엿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식혜 만드는 과정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식혜는 먼저 쌀을 밥으로 지어요. 그 밥에 물과 엿기름을 넣어서 주물주물합니다. 엿기름 속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나와요. 이때 엿기름이 가루 형태일수록 그리고 양을 더 많이 넣을수록 그리고 더 잘 주물주물 해줄수록 용출이 잘 돼서 당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50에서 60도에서 당화를 시키는데요. 아밀라아제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온도가 이 온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당화 온도는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가 충분히 진행되면 마지막에 끓여서 살균하고 완성하면 됩니다. 완성된 식혜 속의 밥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전분이 분해돼서 가벼워졌기 때문에 밥알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정화나 당화는 전분이 분해 반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서 탈수 추가 반응 같은 표현이 나오면 땡입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는 이유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억제됩니다. 찹쌀은 맵쌀보다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아요. 식혜를 만들 때 당화 온도를 50에서 60도 정도로 하는 이유는? 정답은 3번. 엿기름 속에는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50에서 60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전분의 호정화를 이용한 식품은? 정답은 4번 뻥튀기예요. 호정화를 이용한 식품에는 미숫가루 뻥튀기, 누룽지, 토스트, 팝콘이 있습니다. 전분이 호화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궤경류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궤경류 전분은 곡류보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호화가 더 잘 일어나고 점도, 투명도 모두 더 높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